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또 근황을 나누면서 오늘의 을들의 당나귀기 대중문화와 전답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우. 예. 손희정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네. 1994년 이후로 최고로 더운 해라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맨날 독서실 가가지고 이렇게 낡은 정말? 에어컨 독서실? 정말? 그럼요. 독서실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거기에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계속 과로 중이고요. 이런 소개를 드리는 게 늘 힘들기는 하지만 보니까 7월만 해도 한 지역으로 15군데는 가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밖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게 그 정도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달리 책방이라고 하는 곳하고 달리 도서관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책 북토크로 가가지고 독자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무슨 책 하셨어요? 페미니즘 리부트요? 여전히 유일한 단독 저서가 그거여가지고 축하드려요. 네. 아직도 부르는 곳이 있고 아직 충분히 안 팔렸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리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하고 계세요. 1박에 2만 원 정도고 가시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책도 보실 수 있고 뭐 편하게 머무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달리 도서관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책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달리 책방에도 한번 놀러 가보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제주도? 달리 책방은 협재 근처였던 것 같고 달리 도서관은 제주시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이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거예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달리 도서관 하시던 분이 이제 독립해 나오셔서 달리 책방을 운영을 하시고 달리 도서관은 또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좀 취임도 하고 오셨나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요. 2박 3일 만에 1.5kg. 네. 착착착 제주도 음식으로. 네. 전국을 커버하고 계시는 손희정 선생님의 활약상을 얘기 들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네.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뵙잖아요. 그게 네. 또 사실 너무 좋고요. 힘이 되시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페미니즘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강의해서 힘을 주고 또 힘을 받고. 저는 94년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낸 94년이 생각나는데 남편은 해고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 가장이었는데 에어컨이 당연히 없죠. 근데 첫애가 있었어요. 아이고 덥다. 첫애가 3살인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놀 때인데 집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차가 제일 싼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걔를 태우고 걔가 잠들 때까지 아이고야. 동네를 그나마 이렇게 차가 시원하니까 그렇게 배회했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또 이거 일가정 양립이었던 거네요. 여성 가장에 그렇죠. 네. 3살짜리 다독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 네.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몇몇과 함께 이제 복싱을 시작해가지고 네. 좋은데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운동을 끊고 나서는 권투라는 종목을 처음 접해보기도 했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일이 약간 바빠지는 시기가 와서 이제 빼먹기를 약간 자주 하다가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일하는 페미니스트 싸움의 언어를 찾아라. 거기서 자기방어 훈련을 하는 수업이 잠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면서 실습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좀 연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네. 해서 어제도 운동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그 캠프에서 그거 하는데 한 80명 저희가 참여했고 전국에서 네.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방어 훈련을. 80명이 이렇게 우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정말 열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너무 여성들은 특히나 자기 몸으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자기 몸을 컨트롤 잘 못하니까요. 최근에 무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현직 여성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한테 당하지 않는 법인가 뭐 이런 책을 내셨어요. 본 근데, 것 같아요. 예, 그 네. 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라. 그래서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자신감을 준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네. 네, 가장 핵심적으로 그 강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심리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거가 가장 출발이다.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네요.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네, 또 말씀하신 김에 네네. 저희 페미노동 캠프 더 소개해 예. 주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전국에서 페미 노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모이셨어요. 멀리 동에서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2박 3일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재미있는 그다음에 열기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마지막 수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2박 3일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다 한 분씩 수료증을 드렸거든요. 금박이 둘러져 있는. 근데 수료증을 그냥 드리는 시간을 그냥 저희가 호명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이제 호명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다음 분의 수료증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연대 메시지들 한 번씩 남기는 거였어요. 80명이 모였는데 세대가 되게 다양했어요.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 60대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수료증을 주면서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거의 반복되고 그다음에 당신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서로 남기면서 끝까지 막 되게 가슴 뭉클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시간보다 수료증을 나눠주던 그 짧은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좀 한편의 감동 드라마 그런 것 같았고요. 또 엄마와 딸 두 커플이 참여했어요. 엄마하고 딸이 함께 참여한. 그래서 그 엄마는 딸의 생각이나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세대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의 그 젠더 돋보기를 함께 진행해 주실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예. 손희정 선생님께서 페북에도 올리셨던데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나혜석 지음 장영은 역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엮으신 장영은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좀 근황과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예, 저는 이번 여름에 이제 여름학기 수업을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출근을 저도 오랜만에 매일매일 출근을 이제 하고 오늘 마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는 날 이렇게 또 제가 평소 애청자거든요. 감사합니다. 팬이고 또 제가 또 특히 저희 손희정 선생님은 저희 업계에 또 스타시기 때문에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스타를 만나는 마음? 예. 팬심으로 오늘 이제 만나 뵙고요. 그런 것으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건 이제 저희가 젠더 돋보기에서 좀 다루어 보기를 하고요. 저희가 페미쇼가 준비되어 있죠. 페미쇼로 들어갈 건데요. 페미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 근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을당이 지금 제가 합류하고는 2, 3, 4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호가 이제 31주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저희가 시즌 2, 시즌 3에서 진행했었던 방송들을 좀 모아서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춤이 잘라. 이게 출연해주셨던 패널분들 중에서 오케이 해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좀 녹취를 해가지고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편 정도 수록될 것 같아요. 10편에서 11편 정도. 그래서 일당 애청자들께서 이 책 제목 뭐였으면 좋겠는지. 네. 그래서 또 우리끼리 앉아갖고 막 을들의 당나귀기 그냥 갈까 뭐 대중문화 클릭 어때 뭐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제목 참 멋진데. 네, 그러니까 뭐 나에서 글 쓰는 여자의 탄생 이런 네. 아름다운 제목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제목으로 저희에게 제목을 좀 응모해 주시면 책 나오면 혹시 당첨된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책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모하신 분께 다 드리는 건 어려운가요? 응모가 만약에 예컨대 막 1000명 이렇게 응모하시면 1000명 꿈 같다. 네, 그렇게 할 수는 한 1000권쯤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행사 맞춰가지고 1월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서 네. 1월 이후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페미슈 좀 들어가 볼 텐데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이제 화제가 되었던 페미니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지난달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해화역 시위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벌어졌던 일명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차가 5월 19일에 있었고 2차가 6월 9일에 열렸었죠. 2차는 지난번에 이제 주최 측 추산 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름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2차 시위가 끝나고 나서 지난달 이제 6월 15일에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이제 5가의 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재원을 50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등을 일제 점검하겠다. 불법 차별이 이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공급자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하겠다 등의 이제 몇 가지 약속을 네. 내놓은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제스처에 머물고 있을 뿐 사회적인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정부 역시 구체적인 실천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화역 시위를 준비하는 단위인 불편한 용기 측에서는 3차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시위가 지난 7월 7일에 열렸었는데 여기에 6만 명이 모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단일 이슈로 최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일 이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사고나 사건이 없이 끝난 것도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이제 주목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민주적인 시위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6만이라는 숫자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잘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의 관심이 몰렸던 것은 6만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절박함 자체라기보다는 그 시위에서 나왔었던 구호들이었습니다. 오늘 좀 이 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싶은 건데요. 네. 역시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건 문재인 재기회라는 구호였습니다. 재기회는 옛날 이제 구남성연대에서 대표였었던 성재기 씨가 뭐 활동비를 좀 모으기 위해서 한강에서 투신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 퍼포먼스 이후에 이제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의 그 이제 사건을 보고 재기해라는 말을 워마드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뭐 자살해라거나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재기해가 구호로 나왔으니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워마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곧 이어서 이제 성체를 훼손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태아 사진 게시물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워마드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워마드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라는 수준의 논의를 좀 넘어서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깊이 있는 논쟁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그쵸. 거죠. 올바른 페미니스트 뭐 이러한 또 얘기가 막 나오고 진짜 있죠. 페미 감별하는 것에 또 사람들이 이제 막 네.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 구호가 집회의 공식 구호였던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 집회 공식으로 문재인 재기회를 외쳤다며 분노하는데 실제로 이건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 문재인 재기회라는 구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우선은 뭐 당연히 즉각적으로 나왔었던 것은 어떻게 대통령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충분히 반박이 되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회 진보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위정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구호 혹은 위정자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하는 구호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죽어라가 그렇게 큰 욕이거나 큰 위협인지도 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또 진짜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구호가 제 입으로 내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구호가 시위에서 나왔다고 해서 시위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죽어라가 아니라 재기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조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남성 혐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크게 봐서는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혐오를 해도 되느냐라는 비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혐오 표현을 연구하고 혐오라는 감정 자체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혐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 혐오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 혹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로 이어질 때 사실 이게 혐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재기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남성들을 위협하고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네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약자인가 해화역 시위에서 남성들은 약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면서 아무거나 다 혐오라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혐오 표현 연구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법학자인 홍성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재기해 혹은 누구누구 재기해는 혐오 표현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혐오 표현은 아니지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는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성재기 씨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얘는 혐오 표현 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뭐 그 입장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건 이런 이제 논란들 속에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왔는데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가 워마드 내 박근혜 지지자들의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워마드에 우파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에서는 일베 국정원이 실제로 개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음모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의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역시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이 뉴스공장이라는 이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팟캐스트에서는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의 1위의 방송에서 3일 연속으로 워마드와 우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성계에서 개입해야 된다. 근데 정말 워마드와 페미니즘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모론의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우파가 지금의 페미니즘을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으로 포섭 중이고 개입해서 주작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워마드 게시판 안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의 달님과 비교해서 문 대통령의 달님이잖아요. 햇님이라고 부르고 여자이기 때문에 탄핵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2016년 촛불광장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페미니즘 내부에서는 이거가 어떻게 우파랑 연결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비판해온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우파의 개입을 우려할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워마드 내에서의 트랜스젠더나 게이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혐오바라나 아니면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말하는 혐오바라 등이 기독교 우파의 논리나 수사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워마드 내에서 뭐 문재인을 위협하고 박근혜를 되살리려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워마드의 어떤 세계관이 실제로 워마드 외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게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 망가진 세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페미노동 캠프에서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 미투 운동 덕분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남성들은 너무 이거를 사소한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러죠? 그냥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남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대체적인 의견이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뭐 남성들을 만났을 때도 그분이 뭐 소위 진보 지식인이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관료건 누구건 간에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한국 사회 변화를 진지하게 이 성차별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피곤하고 좀 짜증나고 막 약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증폭만큼이나 지금은 뭐 그전에는 네가 메갈이냐 네가 워마드냐 하듯이 근데 이제 이 영영 패미들이 느끼는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들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한 그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렇게 한 번도 그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자기 인생에서. 그러한 그 무신경함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6만이 와서 외치는데도 그 목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벌어진 어떠한 계속 해프닝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간극이 지금 너무 크고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0대, 20대 남성 청년들은 더 이제 이게 심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 간극은 점점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자기 세계 속에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문제의식이 저는 되게 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제발. 하면서 여성계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성계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네. 지금 실제로는 이게 남성 문제 연구소도 좀 차리고 제발. 뭐 여성계가 정말이에요. 저희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저는 막 완전 왕 분노해가지고 네 너무 안 바뀌니까. 네, 달라지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러다 저는 구구가 너무 세질까봐도 걱정되거든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김어준 씨가 예전에 미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공작의 관점으로 훈련돼 있는 내가 보기에 미투는 이제 미투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피해자들 준비시켜가지고 진보 정치 발목 잡으려 할 거다. 내가 그런 예언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작의 관점에서만 훈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인권의 관점이라든가 페미니즘의 관점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하신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좀 입을 다물고 상황들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네, 좀 아니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들을 보면 저는 어쨌든 지금 워마드가 페미니즘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6만이라는 숫자가 그 광장에 모여서 이 땡볕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국 사회가 더 들여다보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해결하는 게 워마드가 우파화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그걸 맞습니다. 맞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가서 틀어주고 싶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 어디 이제 강의를 갔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막 여성계에서 워마드 꼬리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일단 워마드는 우리의 꼬리도 아닐 뿐더러 맞습니다. 그 누가 자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워마드의 뭐랄까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동의하지 못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의 정치를 해야 될 뭐랄까 파트너라고 할까요? 함께 가야 될 존재들이지 뭐 우리가 막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갑자기 페미니즘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어떤 강의에서 하면서 김어준 씨 이야기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한 여성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중학생인데 해화역 시위에 갔고 당신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해화역 시위에 갔다 와서 뉴스공장 3일 내내 그 얘기를 했으니 그게 앞에 인트로 부분에 김어준 생각이라는 걸 매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김어준의 칼럼처럼 소개하는 거죠. 그거 3일 연속 그걸 한 거거든요. 김어준 생각에서 워마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들어보라고 딸한테 자꾸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은 너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좀 캠프에 오신 어머니가 하셨던 것 똑같은 같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 기성세대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좀 신나는 걸로 좀 준비를 더 가벼운 걸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대중문화와 젠더 편이니까요. 그렇죠? 네, 새로운 먹방 밥블레스유가 드디어 런칭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즌 2랑 3에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던 맞아요. 송은이, 김숙이 비보TV라는 제작사가 케이블 채널인 올리브TV와 콜라보로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이 출연하는 먹방 밥블레스를 모두 좋아. 시작했습니다. 네, 각각의 개성이요. 네, 너무 보통이 좋아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의 컨셉트는 뭐냐면 네 사람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시청자들의 고민을 받아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뭐 저희 회사에 3명이 일하는데 둘이서 저만 빼고 카톡으로 낄낄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이럴 때 저는 뭘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네, 뭘 먹어요? 먹어야 그랬을 때 이제 음식 테라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매운 고추를 넣은 땡초김밥을 먹어라라든지 그걸 이제 서로 거기서 앉아서 해서 먹으면서 입에 넣어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동시에 이제 그런 식의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그건 우리랑 컨셉이 같네요. 네, 컨셉은 인생의 같지만 지혜를 나누는. 그쵸. 그만큼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당이 네, 그런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최하정, 이영자가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최하정 씨 명언 중에 이제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송은이가 새싹 PD라고 불리는데 이 새싹 PD인 송은이가 밥블레스유를 기획하게 되고 김숙이 홍보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브라자 푸르고 먹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굉장히 사랑하면서 관심을 좀 주고 있고요. 이런 밥블레스유가 먹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쿡방과 먹방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처럼 저한테는 좀 보입니다. 그런 음식 예능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음식 예능은 먹방과 쿡방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먹방과 쿡방 둘 다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완전히 남성 중심 예능, 한남 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방의 경우에는 2008년쯤에 이제 온라인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은 그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이 인기가 케이블과 공중파로 이어진 형태의 이제 예능인데요. 그 시작이 정준하의 식신원정대
하고 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유리의 식탐 여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 장르를 개척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잘 먹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 그렇게 잘 먹는 것 그리고 먹방 자체가 이제 연예인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던 것은 역시나 2013년에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먹는 것으로 빵 터져가지고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 2013년에 네. 그 식신 원정대 했던 정준하요? 정준하? 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막 호감은 또 아니었었던 터라 그렇죠. 예,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하긴 좀 어려운데요. 누굴까? 사랑이? 사랑이 전에 아빠 어디가의 윤후였습니다. 그래서 윤후가 짜파구리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이제 CF에도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잘 먹는 것이 연예인의 셀링 포인트가 그 즈음부터 되기 시작하고요. 근데 워낙에 한국에 이제 이 먹방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누가 많이 먹나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먹는가 이런 거를 경쟁하면서 자리 잡은 방송이다 보니까 공중파로 넘어오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혹은 많이 먹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 이꼴 남자 중심의 이제 방송으로 흐르게 된 부분들이 코미디언 있었던 거죠. 누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김준현 씨. 예. 근데 김준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밥블레스 유에서도 최하정 씨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굉장히 우아하게 잘 먹는 사람이다. 인상적으로 먹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평가에 동의를 좀 하고요. 김준현 씨 먹방은 꽤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밥블레스 등장하기 전에 이건 준비해왔던 내용은 아니지만 잘 먹는 녀석들이라는 4명의 개그맨이 나와서 남자 셋에 여자 하나가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8시간도 내리 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먹방인데요. 일단 얘기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그렇게 먹방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쿡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쿡방이라고 하는 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쵸. 인기를 끌게 네. 됐었어요. 한식 한식 대첩. 대첩. 네. 한식 대첩이 사실은 좀 예외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여성 요리 연구가들이나 그쵸. 셰프들이 네. 꽤 나왔었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온 노하우로 음식을 하면서 좀 놀라운 음식 세계를 펼쳐 보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예능에서는 좀 독보적인 다른 그쵸. 재현을 보여준 작품이기는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쿡방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작은 마스터 셰프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어떤 식의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요리에 대해서 만들어졌냐면 요리의 세계란 칼을 휘두르고 불을 다뤄야 하는 남성화된 세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요리 뭐랄까요 부엌의 문화 레스토랑 부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군대 문화처럼 도제적이고 위계가 이제 있고 그렇게 위계를 세워서 가르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식의 이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요리 자체가 남성화된 경쟁의 세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상적으로는 요리와 가사노동이 여성들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저임금인 요리 파트는 또 여성들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을 때 전문적인 요리는 남성들이 그쵸.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유학파 남성 셰프들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면서 그런 이제 남성의 영역이라는 오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거는 남성이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여자는 집안일이나 아마추어적인 하고 요리는 여자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와중에 김소희 셰프라든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이제 심사를 맡았던 김소희 셰프라든가 아니면 심영순 요리 연구가 옥수동 수제자 같은 프로그램과 한식 대첩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셨는데요. 괜히 입에 침이고 이런 분들이 주목을 끌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쿡방 열풍의 수혜를 입은 것은 뭐 최연석이라든지 레이먼 킴이라든지 그 중국 요리 하시는 분 누구죠? 이연복 셰프라든지 이런 식의 남성 셰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요식 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과 음식 먹는 걸로 그렇게 늘 고나리질을 하시는 황교익 요리 평론가 같은 분들이 또 음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남성 요리 엘리트, 뭐 음식 엘리트 이런 걸로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식 예능 자체가 남성화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최지은 기자님이 한번 을당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먹방과 쿡방의 세계에서 여성들은
꽃병풍이거나 아니면 냉장고 정리 상태로 평가받는 주부의 자리에 놓여졌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예로 들었었던 게 3대 천왕에서 한 입 먹기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는 아이돌 여성들. 그래서 엄청 날씬하지만 엄청 잘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게 푸드 포르노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를 부탁해서 여자 연예인이 나오면 냉장고는 여자 연예인 관리 몫이고 남자 연예인이 나오면 냉장고는 남자의 와이프거나 엄마를 평가하는 뭐 냉장고가 되어버리고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비판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밥블레스유가 등장했고 블레스유. 예, 이거 저는 정말 새로운 먹방이라고 할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커리어를 쌓아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삶의 지혜까지 갖추고서 자기가 아는 맛집들을 소개하고, 근데 이 맛집 가이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때까지는 지갑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근처에 어떤 맛집 뭐 이런 식이었는데 김숙이 한번 자기가 옛날에 살던 마포 맛집 투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모장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경제력을 가진 중년의 여성들이 몸 걱정하지 않으면서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먹고 많이 웃고 많이 떠드는 이런 식의 이제 먹방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한 4편까지 방영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데다가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은이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무슨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송은이가 따로 인터뷰를 따서 아직 저희가 사연이나 이런 걸 다 소개를 많이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더 잘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막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그때 이제 심혜견 선생이 한번 김숙에 대해서 을딱 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무한도전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기까지 그 포맷이 자리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맞아. 그 포맷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모한 도전부터 해가지고 기다려줬는가. 그걸 좀 그게 맞아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밥블레스유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을 퍼부으면서 얘가 장수 프로그램이 돼서 많은 평론가들이 밥블레스유에 대한 글만 한 100편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는데요. 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앞에 그쵸. 밥이 들어간 게. 그동안에는 밥 많이 먹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여자, 밥을 축내고 내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관리 안 하는 여자였는데 그 앞에 딱 밥을 붙인 게 너무 저는 그걸 전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때까지 좋았어요. 방송에서 밥이 얘기되는 방식이 계속 집밥, 엄마밥 이런 식으로 얘기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밥블레스유의 밥은 그 밥의 강박을 벗어난 밥들인 거죠. 네. 그래서 최화정은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주기도 해요. 밥블레스유를 보면. 그것도 밥이고 김숙이 소개하는 그 공덕동의 밥집들도 밥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해방된 밥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유, 저희도 밥블레스유를 하고 싶네요. 언제 손 선생님 댁 근처에 한번 맛집을 한번 가는 걸로. 네, 저희 집이 또 김밥 천국만 맨날 얘기하시는데 우리 벗어나야죠. 제가 좀 섭외를 해놓고 한번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페미쇼 2편 얘기를 들었는데 더 뭐 하실 얘기는 너무 재밌다 근데 밥블레스유. 네,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김숙 사랑해 하나만. 예,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숙에 대한 팬심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언제나 한번 이제나 들어봐 주실까 저제나 들어봐 주실까. 이 업계의 스타인데 좀 몰라봐 주시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그죠?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페미쇼 2편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젠더 돋보기 시작해 볼까요?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